네, 그럼 지금부터 특별 강연 임선영 씨를 모시고 강연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임선영 씨는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안내 드릴게요. 취업 전문 강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잡코리아 수석 컨설턴트, 네, 수석 컨설턴트로 위촉이 되신 바 있습니다. 또 부천대학교에서 취업 교과목 겸임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삼성과 SK 고용 디딤돌에서 강연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임선영 씨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10분 전 정도 일찍 왔는데 그때는 한 6분, 7분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많아지셨어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뉴스나 이제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서 길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만 진행이 될 거라서 짧은 시간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요약을 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여기 전자전에도 오셨지만 앞으로 4차 혁명이다, 또 스마트 팩토리다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스마트 공장 이곳에 취업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저의 직업 또한 안정적이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저는 어떤 준비가 됐나 라는 고민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준비가 많이 되셨나요? 아니시죠? 저랑 비슷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며, 그리고 과연 우리가 준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적을 알아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또한 대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볍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제1차 산업혁명입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전기에너지, 벨트 컨베이어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이루게 됩니다. 대량 생산은 가능했지만 그렇게 스마트하게 자동 시스템이 적용됐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장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똑똑하게 공장이 운영되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시기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4차 산업혁명은 사실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2020년이 되면 산업혁명이 이제 4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3차와 4차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세계의 부호, 가장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가요? 빌 게이츠, 그렇죠? 빌 게이츠를 필두로 해서 아래에 계속 링크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IT 관련 기업의 CEO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IT 관련해서 컴퓨터들이 발달을 하고 많은 인터넷 산업들, 기반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 더 이상 이루어질 게 뭐가 있느냐? 4차 산업혁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품하고 공장 자체가 지능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더 똑똑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IoT를 활용하면서 얻게 되는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공장과 제품에 적용을 시킴으로써 얘네들이 지능화가 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러한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 과거에 여러분 에디슨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에디슨이 제일 처음에 발견을 했던 게 뭐였죠? 백열전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에디슨이 먼저 발명을 했던 거는 아니라고 해요.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이 원래 백열전구를 먼저 개발했지만 에디슨이 특허를 먼저 내는 바람에 뺏겨버렸죠. 그리고 나서 에디슨이 세운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예요. 보면 이 두 가지 회사를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가장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제일 빛을 발하고 있는 업체가 독일의 지멘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박차를 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또 제너럴 일렉트릭사라는 미국의 가전 대표 회사였죠. 이 가전 대표 회사가 2020년에는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거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가전으로서의 사업 분야를 포기했어요. 그 부분을 누가 사갔느냐? 중국의 업체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그 가전 부분을 사갔어요. 일본의 샤프 또한 대만의 회사에게 넘어갔죠. 가전을 포기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을 가겠다. 제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을 가겠다라는 발표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애플이나 구글이 제조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서로 오히려 반대의 입장의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엔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이런 변화 속에서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독일 같은 경우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성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스마트 팩토리가 잘 구축이 되려고 한다면 중소기업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부품 같은 것들이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납품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어야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기업들은 그런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하시는 경향들이 매번 산업혁명마다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아예 중소기업부터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변화를 보면서 배운 거죠. 배우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반으로서 바뀌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기업은 거기에 있어서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개념이죠. 독일은 제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엔 산업 인터넷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측면들을 좀 더 빅데이터 기반으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통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인건비가 싼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살릴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한 산업 분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가 나가고 있는 거고 일본은 많이 보실 거예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사람과 똑같은 로봇이 나오고 있죠. 로봇 산업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순위를 매겨봤을 때 25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대국, IT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IT 강대국이 아니라 인터넷 보급률 강대국이다라고 비하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환경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IT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오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고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은 늦긴 했지만 내년에 많은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지금 현재는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상황 지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경제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감히 제가 그냥 조금 추측해 보건데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점점 젊은 층들이 힘든 일들을 기피한다고 해요. 근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점점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언제까지 높은 임금을 주면서 사람의 손만을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스마트해지고 기계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변화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바로 따라오는 현상이죠. 당장의 제조 현장에서 기계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수리나 이런 것들도 기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관련 인력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미래일 것이고 그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해야지만 더 지금보다도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직업인한테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4차 산업혁명으로 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거의 5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실 때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전망을 하실 때 50% 이상 줄어들 거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들을 좀 보면요. 금융업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점점점 시중은행들이 영업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대체가 될 거예요. 벌써 50대에 계시는 분들만 하시더라도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지금 20, 30대들은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인력들이 줄어들고요. 주식의 불법 거래라든지 감시, 금융에 대한 감시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훨씬 더 빨리 잡아낸다고 해요. 그리고 핀테크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금융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얘기지만 학생들한테 저희가 교육할 때도 보여주는 것은 로봇이 교사가 돼서 앞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훨씬 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전문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한 틀도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제조, 그다음에 그러니까 재료 쪽 그리고 화학 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이제 예상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4분의 1 정도는 스마트한 그런 기계들이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을 53%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현상을 좀 보여주듯이 감독이 로봇이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벤자민이라는 로봇 감독입니다. 인공지능 감독. 근데 정말로 이렇게 조금 연결이 좀 어설프긴 하지만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생각과 대사들이 나온다고 해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는 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셨죠? 알파고라는. 과거에 그렇게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면서 발전되면서도 왜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못했냐면 과학자들이요.
그냥 컴퓨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컴퓨터 개발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좀 별다르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어디에 좀 착안을 했냐면 인간의 뇌 과학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데도 불구하고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구분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똑같이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고양이를 봐도 개인 줄 알고 또 개를 봐도 고양이인 줄 알고. 그래서 뇌 과학에 집중을 해서 사람의 뇌와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 반영을 했더니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바뀌는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스마트 팩토리가 과연 뭐냐. 먼저 스마트 팩토리 자체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스마트 팩토리는 말 그대로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 구축과 운영을 공장 기획 단계부터 최적화하고 필요한 IT 솔루션 및 지능화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현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설계한 공장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정과 기계들 사이에 서로 IT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의 위험도도 줄이고요. 작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생산성도 훨씬 높이면서 더 많은 품종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의 형태입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정말 공장들에서 많은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어떠한 정비 상황에서 설비 상황에서 사람이 다쳐서 죽는다거나 안전사고의 문제들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장이 전체적으로 스톱이 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리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봄으로써 실제 공장이 운영됐을 때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위험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미리 대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당연히 기업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구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바뀔 수는 없습니다. 매 4차 혁명만이 아니라 각 차수 혁명마다 매번 거부의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 분위기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 오고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도 그 물결의 변화에 맞춰 갈 거라는 겁니다. 제가 빅데이터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실제로 빅데이터라는 거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여러 공정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공정들이 잘 운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크게 고민하거나 문제점을 삼진 않았어요. 불량이 발생을 하면 이게 최고야. 여기까지가 최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이기 때문에 더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하는 무언의 타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과 공정 사이에 제1공정이 2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한다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에서 새로운 효율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량률을 낮추는데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운영되면서 각 공정마다 모든 기계마다 제품과 공장 사이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면서 미세한 떨림이나 소음이나 냄새 이런 부분만으로도 문제점들을 잡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랑 스마트 팩토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잠깐의 좀 여러분들 약간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도 기회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빅데이터랑 관련된 여러분들이 준비를 스킬을 배우신다면 굉장히 산업 전반에서 4차 혁명에서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마치 기계만 굉장히 잘 다루고 무언가 공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나 그것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산업 안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안전하게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지나 임금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LG CNS 같은 경우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많이 지금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경력자를 채용하는 채용 공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앞에서 내용이 잘 보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시다 보면 C 언어와 오라클, 기본적으로 C 언어는 모든 요소들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C 언어는 다 요구사항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능력들이 동반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NCS가 한참 유행을 하고 많이 말이 나왔을 때 NCS 교육에도 한참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NCS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서 NCS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흐릿흐릿해지고 있어요. 막상 오픈을 해보고 나니 NCS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NCS 기반으로 해서 각종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도 내년부터는 계시는 과정 안에서 직업 훈련의 기회들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내년에 지금 정부에서 190억 원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러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대학과 연계를 해서 교육훈련 과정을 열려고도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 그 과정들은 80%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늦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미리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궤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이 뒤처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부터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보겠다라는 계획들을 잡아주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빠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개편해 나가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학에 현재 지금 신설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 창조 일자리 센터라고 해서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대학에 있는 그 재학생들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외부에 있는 그 지역에 계시는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 또한 훈련이 가능한 또는 알선이 가능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청년 일자리 센터를 갖고 있는 대학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청년 일자리 센터를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교육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내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자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취업 알선으로 연결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 데이터를 가지고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삼성이나 LG나 큰 대기업들에서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인력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협력사에서 우리 이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그런 인력들을 알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알선 의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기업에다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워크넷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검색만 하신다면 사실은 자격 요건에서 많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실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연락 올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마다 갖고 있는 대학 안에서의 청년 일자리 센터를 활용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인력을 등록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서 연락을 좀 받고 훈련이 필요하다면 훈련을 하시거나 연결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 관련 훈련 내용들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훈련 과정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연결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인당 얼마씩 비용이 가능한지 같은 부분까지도 고용지원센터에서 내용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직접 누려보시는 게 앞으로 좀 더 스마트하게 일자리를 준비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봉제죠, 여러분? 네, 연봉제로 되어 있어요. 뭐 1년에 2,200을 받는다, 3,800을 받는다 이렇게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이 연봉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호봉이 반영이 돼서 그 사람이 기존에 옛날부터 일을 하면서 과거의 지식과 연륜과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반영해서 자꾸자꾸 올려주고 그분들이 높은 직위에 가서 뭐 임원을 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앞으로 4차 혁명이 되고 나면 이제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과급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바로 생산과 직결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과급제로 바뀌게 되는, 정말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연봉이 회사에서 올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입니다. 우리가 흑수저란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고 정말 처음부터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경력자를 채용하는 부분에서 보셨듯이 전공도 무관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떠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실제로 솔루션화 시켜낼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화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능력치를 보고 여러분들의 위치나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흑수저에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용어 자체가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긍정적이지 않죠. 그런데 정말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배우신다면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취업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지금 현재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문맹은요,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게 문맹이 아니라 배우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21세기 문맹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당장 어제의 지식도 필요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계속 배우려고 하고 바뀌고 있는 상황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기회를 만드는 준비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취업이랑 관련돼서 좀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나 산업 분야에서 가장 권장을 하고 제일 먼저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우선은 정부는 해외의 좋은 사례에서 준비들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장에 좀 스마트화를 조금 더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장이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훈련 투자가 먼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루어지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이나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기업에 예전에 우리가 유튜브에서 드론이 배송을 하고 냉장고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자주 먹고 자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주문을 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들은 과연 이게 말이 돼? 실제로 이거는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드론 사업 분야도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원료를 수입을 해서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또 수출하는 그런 걸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그 IT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요즘에 좀 우리 한국이 좀 어려워지면서 운송업 또 전체적인 한진 거기나 그 운송업이나 또 삼성 이번에 그 갤럭시 노트 7 그거에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그 상황에 조금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 우리 한국이 지금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일본하고 미국을 많이 따라가는 추세로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4차 혁명에 우리나라가 다른 그 일본이나 미국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가려면은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강사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정부는 조금 늦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또 한국 사람 특징이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쪽 산이요 그러면은 전부 이쪽 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택시 기사 그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택시 기사 하면은 돈을 좀 번다고 하면은 택시 기사 전부 네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 그 말씀 중에 특히나 그 스마트 팩토리에게 연동되는 게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것만 강사님께서 그 빅데이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로만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조금 세분화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장 쪽 제조업 쪽으로의 스마트 그 팩토리만 말씀하셨지만, 이게 크게 얘기하면은 서비스업도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다양하게 스마트 팩토리가 연계가 되는데, 강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 빅데이터 그쪽으로 해서 조금 세분화되게 그 이거를 찝어 주신다면은 좀 더 여기 듣는 분들께서 조금 세분화된 그 생각으로 나눠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강의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제 강의를 잘 요약해서 잘 들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좀 씁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뭔가 평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의 특성이나 적성에 맞춰서 굉장히 자기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현상들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보면서. 근데 빅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에만 빅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빅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정보들을 다 모으면 어떤 정보가 됐던지 간에 이게 뭔가 지금 현재는 무의미하지만 최대한 하나하나 모아서 다 모아보고 그 안에서 요소들을 찾다 보면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게 되면 그게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솔루션이 되기도 하거든요.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 전반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전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만 코딩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친구들은 앞으로는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건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코딩 능력을 좀 갖추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운용해 볼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그 위에다가 스마트한 기반들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 이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데이터나 또 어떤 프로그래밍화나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무언가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스마트한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게 저의 좀 바람이에요. 오늘은 저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빅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라는 건 제조업에만 맞춰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마인드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자 앞으로의 좀 준비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가 네,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인문계 같은 학생들이 물론 이제 전공을 연계하면서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뭐 여건이 안 되거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 진짜 문학 쪽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배울 이제 스마트화되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그냥 정부가 제공하는 훈련 아니면 다른데 뭐 SK 디딤돌이라든지 삼성도 하고 있고 현대도 하고 있지만 인원수가 극한이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서도 다른 걸 더 권유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정부뿐만 아니라 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보질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문계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네네.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 그래서 당장의 직업들이 눈을 딱 떴는데 내일 바로 없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향성이 흔들리시는 건 사실은 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겠죠. 비용적인 측면의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런 훈련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계획도 내년으로 잡혀 있고요. 내년으로 잡혀 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실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상반기에 조금씩 오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인원이나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가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제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시간밖에 안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듣고 거기에 피드백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강의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좀 빨리 끝낸 편이에요. 제가 좀 다른 분야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문직 중에서도 상담치료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는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간호사는 대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왜일까요? 의사는 대체가 된대요. 의사는 로봇이 실제로 수술을 훨씬 더 잘한다고 해요. 더 정교하게. 근데 간호사는 왜 대체가 안 되냐는 거죠. 같은 직업 직군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간호사는
인성적인 측면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컴퓨터가 인공지능화가 되더라도 인성까지 반영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인문학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게 당장의 효과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인성적인 마인드를 자꾸 키울 수 있는 분야로서의 취업을 진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군이 되기도 하고 그 직업군 안에서 또다시 파생이 될 거라는 거죠. 대체 불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파트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공학적 지식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문학계 친구들이 무조건 다 공학해서 소떼 마냥 다 배울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같이 조직화가 돼서 업무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은 알고 가시는 차원으로 훈련 정도에는 참여를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이 생겨나면서 정말로 스마트해지고 기계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제품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고 미국의 어떤 잡지사 신문 기자도 나왔지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갑자기 미국 한 가정에 유아용품이 배달이 됐다고 해요. 유아용품 그 샘플이 배달되면서 유아용품 쿠폰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집 부모가 굉장히 광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아이를 키우지도 않고 아이를 낳을 아이도 없고 고등학생 여자애가 단데 왜 이런 게 배달이 왔지? 라고 흥분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쇼핑을 하면서 무향 로션을 쓰고 그 다음에 좀 향수 같은 거나 냄새 자극되는 거 안 쓰고 그다음에 피부에 좋은 것들을 쓰고 먹는 것들도 유기농을 먹고 했더니 패턴이 임산부랑 비슷하더라 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쇼핑센터에서는 그 아이한테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도 쇼핑센터가 더 빨리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정보가 노출될 거고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패턴이라는 게 인식이 돼서 그것들이 다 제품에 반영이 되면서 제품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4차 산업 실제로 그전에는 대량으로 쫙 만들어서 깔아놓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골라 사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가서 사고 그래서 발달된 게 인터넷 배송이죠. 너무 세계적으로 많이 펼쳐져 있으니까 나는 필요한 게 이런 게 있는데 다 일일이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배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송 서비스가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왕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패턴,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알아서 제품들이 나한테 와주고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인성적인 측면을 잘 키워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시더라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연동해서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취업 현장에서 있으면서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실지. 왜냐하면 제가 시작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는 계시지만 반응이 너무 없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가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 안에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까지 해서 저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해피엔드에서 D를 뺐어요. 왜 그러냐면 해피엔드 하면 행복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계속 행복해지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싶어서 해피엔드에서 D를 빼고 골뱅이 한메일.net을 이메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랑 똑같이 고민을 상담해 보시고 싶으시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감사히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산업혁명이나 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 현장에서 있으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앞으로의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바뀌는구나, 달라지겠구나, 좋아지나 보지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상황을 유도하고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더 유리한 입장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고민을 안고 오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